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이 오늘 저녁으로 다가왔죠. 오늘 저녁 동부 시간으로 8시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이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조금 돌파구가 마련될 만한 그런 좀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금 희망적인 소식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45일간 무조건 휴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좀 깊이 있는 협의를 하자, 종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서 지금 간접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간접 협상의 내용 중에서 그 포인트가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조건 없이 45일간 무조건 휴전을 하고 그 45일간 시간을 갖고 종전을 향해서 좀 합의를 하자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48시간 최후 통첩, 그다음에 열흘 더 줄게,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는 하루 더 줄게, 뭐 이래서 이제 오늘까지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협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고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중재국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게 조금 지금 양쪽에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협상안의 핵심은 두 단계인데 1단계는 45일 동안 일단 무조건적인 휴전, 그리고 나서 2단계는 그 45일 동안에 협의를 거친 전쟁 종식,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그 단기 휴전을 통해서 충돌을 멈춘 뒤에 전쟁 종료를 위한 궁극적인 협상을 간다 뭐 이건데 필요할 경우에 그 45일이라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 그리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등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그 협정 시한 마감일인 오늘 저녁까지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뭐 합의에 도달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재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절충안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일단은 아직까지 뭐 그 45일 그 절충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오늘 저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철회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 계획도 미리 어느 정도 짜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국들은 그럴 경우에 또 이란이 막 민간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받을 경우에 이란도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란도 뭐 보복 공격, 그것도 대규모 이 인근 걸프 국가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보복 공격은 인근 걸프 국가에 있는 무슨 뭐 석유 시설, 군사 시설, 미국 대사관, 뭐 미국 대사관이라 봐야 지금 뭐 다 피나는 거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그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국 IT 회사들, 대기업들, 뭐 구글도 있고 거기 뭐 다른 IT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IT 기업을 뭐 상대로 해서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 미국 너희들이 우리 민간 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인근 국가에 있는 미국의 민간 기업을 공격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의 에너지마, 수자원, 그리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미국도 뭐 민간 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미국도 사실은 정치적인 면이나 어떤 여론적인 면에서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뭐 민간 기업의 피해를 넘어서서 다음은 뭐냐? 걷잡을 수 없는 그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중재국들은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이란 측에게 조금 뭐 중재국들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 오늘 밤 8시까지 아니더라도 일단 45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전을 가는 걸 해보자. 단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이란 측에 지금 상당히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이제 관건이죠, 그게. 자, 이란이 이제 오늘 남은 하루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나올지 이게 이제 가장 주목되는데 시간은 동부 시간은 저녁 8시까지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저녁 때
하루만 연장해 주겠다. 시간은 그래서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 8pm 그리고 느낌표까지 넣었어요. 느낌 8pm 하고 느낌표 땡 이렇게 했습니다. 뭐 period 점 찍는 것도 임팩트가 있습니다만은 느낌표가 주는 그 임팩트는 또 좀 다르죠. 약간 화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 밤 그래서 8시까지 협의가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밤 8시부터 오늘 밤 12시까지 대대적인 폭격을 이란에 감행하겠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적인 합의가 나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저녁 뭐 어떤 속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아서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고 이란이 또 보복을 대대적으로 감행한다면 이 전쟁이 그럼 미국 본토에까지 위험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우려 기우가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우려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인프라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실행으로 옮겨버린다면 어떨 것인가? 이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더 처참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경우에 전쟁의 여파가 미국 본토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 미국 본토로 미사일 쏜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없어요. 이란이 미국 본토까지 쏠 능력은 없습니다. 이란에서 미국 본토까지 쏘려면 한 10,000km 정도 되는 그런 사거리를 갖고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란은 그런 건 없고요. 한 2,000에서 3,000 대략 한 2,000km 정도의 미사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가 한 2,0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열심히 쏘지만 미국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본토의 미사일 이건 아니지만 그럼 어떤 위협?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제 테러 위협입니다. 테러 위협. 이란이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그 비대칭 전략의 공격 이게 우려되는데 비대칭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는 못하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 위협을 주는 거 뭐 이런 거죠. 네. 군사력적인 어떤 격차를 감안해 봤을 때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보다는 중동 내 미군 기지 또 뭐 우방국에 대한 공격. 근데 이건 여태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게 미국 본토에서의 어떤 테러 공격들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대칭적으로 미국 본토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국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지금 갑자기 무슨 어떤 그런 테러 분자들을 미국으로 보낸단 말이야? 네,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뭐 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 소위 말하는 외로운 울프 그리고 이제 지난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뭐 설명드렸죠. 슬리핑 셀 잠자고 있는 세포 조직들. 그래서 뭐 우리 앞집, 뒷집, 옆집에 그냥 성실해 보이는 이웃인데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고 지시를 받으면 이게 잠자고 있다 해서 딱 깨어나서 그런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변에서 봤을 땐 그야말로 성실한 왜 그런 거 있죠.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정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 걸로 봤는데 어떻게 그랬죠? 뭐 이런 거. 네, 그런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잠자고 있는 슬리핑 셀 그 조직원들이 깨어나게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우리는 뭐 그걸 걱정할 필요는 뭐 당연히 없습니다만은 본토에서 일련의 어떤 테러 사건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위험입니다. 그걸 이제부터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다. 단 지금 이제 오늘 이후에 지나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굿뉴스가 오게 되면 그 걱정을 좀 접어도 되는데 결국 오늘 밤이 지나도 굿뉴스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미국 본토 내에서의 그 위협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란 전쟁 때문에 집 사려다가 못 사게 됐다라는 어떤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내 주택 시장이라고 안 했죠? 전 세계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보통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뭐 수입도 수입, 인컴, 그 수입도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수입은 올라가긴커녕 수입은 줄어드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건 뭐 이중고잖아요. 그걸 이제 최악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우려 때문에 지금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 바이어들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또 집을 살까라고 생각하는 또는 사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잠재적인 부담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이미 갖고 계시다고요? 또는 뭐 집을 안 갖고 계시더라도 이미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집 살 기회는 더 이상 없고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뭐 집 한 채 있으니까 더 이상 살 필요 없으니까 괜찮아 하실지 모르지만 집을 살려고 하는 잠재적인 바이어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집값이 안 올라요. 네. 집을 살 만한 그 바이어들의 그 구매 능력이 올라가야 집값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잠재적인 바이어들의 부담이 커지면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이거. 자,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신규 공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후 이 모기지 금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 평균 금리는 6.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6 아래로 한번 살짝 내려갔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더니 벌써 6.46까지 올라온 겁니다. 일주일 전에 6.38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벌써 0.08%포인트가 올랐어요.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이었던 2월 26일 볼까요? 그때는 모기지 금리가 6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5.98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이제 전쟁 발발한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의 상황도 굉장히 좀 비슷해요, 지금. 데이터 비교해주는 업체 유스위치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이 유스위치에 따르면 영국의 4월 첫째 주 2년 고정, 그쪽은 뭐 30년 이런 식으로 안 하는 모양이에요. 2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전주 대비 0.3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미국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얼마냐? 5.61%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영국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뉴질랜드 볼까요? 그쪽은 금리가 전주에 비해서 0.2%가 상승했습니다. 0.2%포인트 상승해서 지금 현재 5.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하나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평균 금리가 3주 만에 0.5%나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4.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미국보다는 낮지만 오르는 그 상승폭은 미국보다 더 가파르죠.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모기지 금리가 그래도 제일 높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하튼 이처럼 각국 은행들이 모기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란 전쟁에 따른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전쟁 이후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업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스팔트, 페인트 등 석유 화학 어떤 자재, 뭐 아스팔트나 페인트나 특히 이제 페인트 같은 것도 다 석유 원료가 있어야지 만들잖아요. 그런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시멘트, 또 건설 장비 연료 등 이 건설 원가도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사업 비용 조달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오르니까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려고 할 때 이 주택 비용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팔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좀 페인트라도 새로 싹 하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저기 리모델링 조금 해야죠. 핸디맨 불러다가 뭐 대대적인 건 아니어도 뚝딱뚝딱 좀 고쳐서 예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비용까지 다.
자, 그래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오르고 모기지 금리 오르고 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심한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가 인상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관련된 소식은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녁 8시가 지나면 뭔가 좀 새로운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굿뉴스가 될지 정말 배드뉴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을 어제에서 오늘 저녁 8시로 하루 더 연장했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 8시까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밤 이후에 어떤 소식이 있을지 궁금한데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바로 뭐 제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그렇게 알려드리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소식은 오늘은 좀 이쯤 하고요. 이제는 좀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뉴스는 아마 좀 의료 쪽에 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혈액을 기부하는 것을 헌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헌혈 말고 혈액 기부가 아니라 혈장을 기부하는 소위 혈장 기증이라고 하십니까? 네. 혈액은 뭐 블러드라고 해서 혈액 기부를 블러드 도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혈장은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플라즈마 도네이션 뭐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요, 그런데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혈장 기증에 나서는 그 혈장 기증하는 센터 앞에 줄을 서는 그런 중산층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서민, 극빈층이 그런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혈장 기증을 하고 돈을 좀 얻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미국에서 혈장을 기증을 하면 돈을 좀 줍니다. 보상금을 주는데 그건 이제 기증 한 차례에 최저 $70에서 최고 $150. 뭐 지역과 기관과 여러 가지에 따라 조금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최저 70, 최고 $150. 이렇게 한 번에 할 때마다 이렇게 줍니다.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이 혈장 기증을 하는 데에 나서면서 마치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에 그 혈장 기증 받는 그 센터는 중산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막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같으면 중산층 거주 지역에는 그 센터를 내봐야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를 안 열고 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못 사는 동네, 저소득층 동네 이런데 이제 그런 혈장 기증센터가 이렇게 문을 열어서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좀 깔끔해 보이는 소위 중산층 거주 지역에도 혈장 기증센터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가. 과거 혈장센터가 저소득층에 밀집해 있던 것과는 좀 대조적인 새로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마무리된 지난 2021년 이후에도 교외와 도시 내의 그 부유지역을 포함해서 100여 곳의 혈장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이 100여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산층 지역에 추가적으로 100곳 정도 이상이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텍사스주 휴스턴 교회 웹스터 지역,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웹스터라는 지역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인지 그렇게 무슨 저소득층까지는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중산층까지는 아니어도 뭐 저소득층 지역은 분명히 아니에요.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지 혹시 그쪽에 대해서 아시는 분 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웹스터라는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혈장센터가 2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한 곳도 아니고 2곳. 그런데 아침부터 여기는 줄을 선다고 합니다. 혈장 기증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아주 대표적인 곳으로 이제 사진도 크게 올라오고 했습니다. 신문에. 지난 2022년 개소한 혈장센터 이 2곳에는 아침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곳에는 다양한 중산층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극빈층 주민들이 아니라 중산층 주민이 줄을 서고 있는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집을 사려는 한 30대 IT 직원, 그러니까 멀쩡한 IT 직원이니까 뭐 수입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수입이 있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추가적인 인컴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30대 IT 직원을 비롯해서 치솟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의료비에 좀 보태려는 초등학교 교사,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이 보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한 현직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혈장 기증을 통해서 엑스트라 머니, 엑스트라 인컴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자, 혈장 기증자에게 평균 한 $100 정도의 대가를 줍니다. 최소한 70에서 최고 150, 평균 한 $100 정도. 그런데 그거에서 돈을 뭐 얼마나 번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뭐 얼마를 벌고 못 벌고는 뭐 각자 이제 알아서 판단할 수 있지만 계산은 제가 해드릴게요. 네. FDA 규정에 따라서 이 헌혈은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혈장은 생각보다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헌혈보다도 상대적으로 일주일에 2회까지 혈장 기증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FDA가 그렇게 오케이 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런 기증받은 혈장을 돈을 주고 기증을 받고, 어찌 보면 뭐 기증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렇게 돈을 좀 제대로 준다면 한 100불 주고 혈장 기증을 한번 받고, 미국은 그거를 해외로 수출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혈장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혈장을 대거 또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혈장 수출 규모는 연간 62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니까 돈을 제대로 줘야만 되겠죠.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내 혈장 기증받는 센터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약 미국 내 1200개 정도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장 기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혈액을 기증하는 이 헌혈이라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조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혈액을 기증하는 것, 즉 흔히 말하는 헌혈은 혈액 전체를 뽑아서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데, 팔에서 혈액을 한 번에 체혈한 뒤에 별도의 무슨 과정 없이 그대로 뽑은 혈액을 그대로 보관해서 병원으로 보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헌혈하는 데 드는 시간도 그래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혈장 기증은 플라즈마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혈액에서 혈장만 따로 뽑는 방식입니다. 아니, 어떻게 혈장만 따로 뽑지? 네. 헌혈처럼 일단 피를 뽑습니다. 체혈을 한 뒤에 뽑은 혈액 중에서 액체 성분인 혈장, 즉 플라즈마만 따로 옆에서 따로 분리합니다. 피를 뽑아서 옆에서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혈장만 따로 분리한 뒤에 나머지 피는, 즉 혈장만 따로 뺀 피, 즉 적혈구 등 나머지 피, 그러니까 겉보기는 뭐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피를 뽑아서 거기서 혈장을 뽑고, 혈장을 뽑은 나머지 피를 다시 몸속으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반환시켜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금 무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증자는 헌혈을 하는 것보다도 건강에 영향을 훨씬 덜 미칩니다. 혈장만 딱 빼서 나머지 피는 그대로 다 몸속에 돌려주니까요. 그래서 일단 혈액을 기계로 뽑은 뒤에 기계가 혈장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몸에 넣어주니까 시간은 더 걸리고, 그다음에 몸에 어떤 영향은 덜 미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해서 필요한 양의 혈장을 이쪽에서 모으게 됩니다. 때문에 시간은 헌혈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헌혈을 한 15분 정도면 딱 끝나는데 혈장 이거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빼서 분리해서 넣어주고 다시 빼서 혈장 분리해서 또 다시 나머지 넣어주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헌혈은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요. 8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장 기증은 그 혈장만 싹 빼고 다시 넣어주고, 빼서 또 혈장만 싹 빼서 넣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2번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FDA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히 몸에 데미지가 없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증된 혈장은요, 어디로 쓰이느냐? 뭐 미국 내 각 병원으로 가서 화상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희귀 질환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뭐 제약회사로 보내져서 면역 치료제 등 의약품 제조 원료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당한 비율의 혈장은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에서요, 헌혈은 뭐 해보셨죠? 헌혈은 뭐 거의 보상이 없습니다. 헌혈을 뭐 돈 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헌혈 끝나고 나면 간단한 뭐 쿠키나 빵 하나 정도 주고 조금 쉬었다가 그냥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무슨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주기도 하고, 이제 어떤 보람감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게 헌혈인데, 뭐 때에 따라서 어디서는 뭐 20불 정도 뭐 택시 타고 가라고 뭐 20불 정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역시도 이제 뭐 돈을 버는 개념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헌혈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혈장 기증은 다릅니다. 이건 전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또 뽑아내는 그 센터 자체도 비즈니스입니다. 한 번 기증에 뭐 최소 $70, 많게는 $150 정도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까지 괜찮다고 하니까 맥시멈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뭐 평균 $100를 쳤을 때 그러면 얼마죠? 일주일에 2번 하게 되면 $200. 한 달에 8번 하니까 한 달에 $800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체혈하는 기관에 따라서 보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많이 주는 것은 맥시멈 $150 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곳을 찾아가서 전문적으로 혈장 기증을 하는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에 이제 한 번 할 때 $150 주는 곳을 간다면 한 달에 $1200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혈장 기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혈장 체혈 기관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혈장 체혈 기관도 극빈층 지역이 아니라 중산층 지역에까지도 센터를 개소하는, 센터를 오픈하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몸에 악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괜찮겠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돈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좀 서글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 외에 $1200을 다른 방법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더 훨씬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지금 미국의 현실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즘 그 LA 한인타운을 다니다 보면요, 아주 신기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음식 배달 로봇이 거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에서 요즘은 그런 상자 없어요. 옛날 생각해 주세요. 옛날 한 30년 한국의 그 사과 박스, 이만한 박스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를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의 그 배달 로봇이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막 굴러다닙니다. 바퀴 4개가 달려있고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서 주변을 이렇게 계속 파악하면서 길을 건너기도 하고 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정해진 목적지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정해진 목적지, 어떤 예를 들어서 집이라면 집 앞에 딱 도착하면 음식을 시킨 사람은 앱에 도착했다고 이제 연락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나가보면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그 위에 이제 뚜껑 이렇게 열고 내 음식을 빼고 앱으로 내가 받았다고 딱 누르면 얘가 돌아서서 갑니다. 또 자기 집으로. 그런데 이게 LA K타운에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도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운전을 하면서 뭐 우회전을 할 때거나 또는 이제 운전은 아니더라도 이제 도보로 길을 걸을 때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이게 많습니다. K타운에 요즘에. 그런데 결국 올 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자,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운영되는 무인 음식 배달 로봇이 급증한 가운데 이들 로봇 가운데 일부가 작동 오류로 인해서 한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또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요, 최근 올림픽길에서 그 한남 체인이라는 마켓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서행하면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에 무인 배달 로봇이 자신의 차 뒷부분을 쾅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김 씨가 제공한 당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김 씨가 한남체인 마켓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차가 이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차가 나오기까지 좀 기다리면서 완전히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우회전을 하고 있는 약간 좀 어정쩡한 상태죠. 그런데 이 무인 배달 로봇이 자신의 차 뒤쪽을 쿵 받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뒤쪽에 뭐 나사가 좀 빠지고 어느 정도 푹 들어가기도 하고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하는 그런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로봇이 뭐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이게 움직이는 그런 속도나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정도 그 정도 사고는 아니지만 차를 땅 받으면 차가 좀 푹 주먹만큼 들어가기도 하고 페인트 벗겨지고 뭐 나사가 좀 헐거워지면서 빠지는 정도의 피해, 데미지는 입을 정도는 됩니다. 그런 파손이 발생한 겁니다. 사고 직후에 김 씨는 이 무인 배달 로봇 회사에 연락해서 관계자를 나오라라고 하니까 뭐 10분 안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0분은커녕 1시간에 지나도 안 나오고 몇 번 전화하니까 한 2시간 지나서 겨우 그 회사 관계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뭐 이건 뭐 obviously 누가 봐도 무인 배달 로봇의 잘못이라는 게 오류로 인한 발생으로 사고라는 게 이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쪽 회사 관계자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변상을 하겠습니다라고 뭐 그 수습은 잘 됐지만 그런 사고가 이제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뒤를 받았는데 이제 명확한 합의 없이 그냥 큰 사고 아니고 또 이거 나오라 그러니까 뭐 2시간 걸려야 나온다고 그러는데 난 지금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몰라 그냥 내가 페인트 칠 뭐 하고 일단 빨리 난 가야 되겠다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만일 이제 가는 경우에 명확한 협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오히려 로봇 업체로부터 우리 로봇을 당신 차 때문에 고장 냈으니까 로봇 고치는 비용 변상해달라고 역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려가 돼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뭐 그 자리에 지키고 관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것도 다 피해잖아요.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인 로봇 배달 로봇이 다니는 걸 보면 처음엔 좀 신기한데 그 신기한 걸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과의 접촉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한인타운에서 그 조그만 사과 박스 같은 그 무인 배달 로봇이 띠뚱대면서 막 지나가는 걸 보고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에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볼 때는 참 신기하고 때로는 좀 귀엽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올게 오고야 말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취두부 때문에 뒤집어진 LA 동부 한 도시, 샌 게브리얼이라는 한 도시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취두부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리서치를 해서 지금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두부라는 것 자체를 저는 몰랐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대단하십니다. 자, 여하튼 LA 인근 한 그 대만 식당이 그 주민들의 민원, 동네 식당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주민들의 민원과 시 당국의 제재를 견디다 못해서 주력 메뉴였던 취두부 판매를 전면 중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LA 동부, 그러니까 LA 코리아타운에서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한 20분, 30분도 채 안 가요. 한 트래픽이 없으면 한 25분 정도만 가면 한 30분 간다고 하죠. LA에서 차 타고 한 동쪽으로 한 30분 정도만 가면 샌 게브리얼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중국계, 대만계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 지역에 대만계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시절의 위반에 따른 벌금과 경고 그리고 지속적인 주민들의 항의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 그 식당에서 주력 메뉴인 취두부를 메뉴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북창동 순두부인데 순두부 메뉴를 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식당은 취두부를 주력 메뉴로 오픈한 식당인데 취두부가 없는 취두부 식당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취두부라는 게 뭐냐? 두부가 재료가 되는 건 맞습니다. 두부를 그 메인 재료로 해서 채소와 함께 소금을 넣어서 이 발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두부를 뭐 생두부를 먹기도 하고 북창동 순두부처럼 맛있게 양념을 해서 보글보글 끓여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는 이제 후라이팬에 이렇게 뭐 양념 넣고 그릴해서 먹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데 이 대만계 음식에는 그걸 소금을 넣어갖고 채소 넣고 소금 넣고 며칠 동안 발효시켜서 먹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발효라는 게 뭐 우리는 뭐 김치도 발효식품이고 뭐 그래서 이제 발효라는 게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발효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은 음식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사실 이 김치라는 음식도 지금 이렇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20년, 30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 얼마나 천덕꾸러기 취급받았습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면 한국 사람은 김치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김치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제 취두부와 김치가 그렇다고 같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취두부가 이제 그렇게 발효 음식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중국, 홍콩, 대만 등지에서는 정말 아주 널리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왜 이제 발효를 해서 그렇게 푹 썩힌 푹 발효를 했는데 요걸 살짝 튀겨서 먹습니다. 그래서 바삭한 식감과 강렬한 발효 향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살짝 튀겼으니까 처음에 식감은 살짝 바삭하죠. 그런데 그 아랫게 나오면 쿡 하는 그 약간 발효한 그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 대만 현지에서는 야시장 등을 중심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대만 음식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리서치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효 기간은 며칠 정도일 수도 있고 또는 몇 달까지 발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그 발효가 강하게 되니까 냄새가 강해져서 이 취두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취두부를 먹으려 하는 그 사람에게만 냄새가 심하고 낯설게 아니라 이거를 만드는 식당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동네 사람, 이웃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이 식당은 개업 초기부터 취두부를 간판 메뉴로 내세워서 만든 탄생한 식당입니다. 전체 메뉴의 한 30%가 이 취두부에서 나오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인근 주택가의 주민들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시정부에 계속 주민들이 민원 넣고 그 민원이 계속 잇따르자 보건소와 시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냄새를 좀 줄이라 아니면 판매를 중단하라고 막 그렇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업주 A씨는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이 취두부 메뉴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취두부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 시정부가 찾아가서 $1,000의 벌금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1,000 벌금 고지서를 줬다는 게 뭐예요? 이후에도 자꾸 이런 식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심한 제재가 갈 수 있잖아요. 더 심한 제재는 뭐예요? 며칠간의 영업정지 아니면 아예 셧다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결국 A씨, 업주 A씨는 취두부 메뉴를 식당 메뉴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들은 악취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손님들은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있다. 정말 당혹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웃들의 입장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걸 먹는 사람들은 냄새를 모른다. 그것도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샌게브리엘이라는 동네는 LA 동쪽에 이제 위치한 뭐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중국계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동네입니다. 반면에 시 당국은 이건 문화적인 차별이 아니다. 어찌 됐거나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지 문화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제 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정부에도 사실 중국계 그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동네에서 중국계를 뭐 차별하려고 하는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네가 백인 동네인데 갑자기 이런 중국 식당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주민들도 다 중국 사람이고 그 공무원들도 중국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주민들 중국 사람들도 자기가 먹을 땐 괜찮은데 그 계속 냄새가 날라오는 이건 못 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 얼마나 좋아합니까? 참 먹을 땐 맛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집에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김치 막 먹고 있어요. 근데 김치 냄새가 팍 나. 그거는 조금 편하지는 않죠. 약간 그거에 한 곱하기 10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업주 A씨는 메뉴에서 취두부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메뉴에서 취두부를 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취두부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취두부가 어떤 음식인지 좀 알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취두부라는 것은 이름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냄새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름이 정답이에요. 자, 취두부에서 그
라는 글자의 의미가 바로 냄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나는 두부에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악취가 난다 이럴 때 악취할 때 취하잖아요. 그 악취가 뭐예요? 나쁜 냄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취가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두부라는 이름 자체가 냄새나는 두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기본 재료는 두부지만 발효를 시켜서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걸 뭐 튀겨 먹기도 하고 뭐 국물 요리로 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일단 발효 과정에서 특유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좀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수구 냄새가 난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미국의 블루치즈가 뭐 역겹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보다 열 배는 강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냄새 때문에 못 먹었는데 처음에 냄새 때문에 못 먹었는데 한번 이를 꾹 참고 한번 먹어보니까 그 맛에 빠지고 중독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혹시 생각나는 한국 음식 없으세요? 네. 생각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의 홍어회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한국의 홍어회도 홍어를 발효시켜서 먹는 거기 때문에 처음 먹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상한 음식, 상한 생선 먹는 느낌이라면서 잘 못 먹죠. 저도 오래전에 한국에 휴가 갔을 때 대전인가 어디 갔을 때 그 지인이 이 홍어회집 한번 이런 거 한국 왔으니까 먹어봐야지 하고 해서 처음에는 막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한 입 먹다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낫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큰 부담 없이 먹게 되는 그런 경험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두부는 홍어회의 몇 배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홍어회는 그런데 입 안에 넣었을 때 좀 상한 것 같은 그런 역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냄새가 무슨 인근 동네까지 퍼지면서 뭐 동네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요런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두부는 이름처럼 냄새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 동네 주민까지도 이 냄새를 맡게 됩니다. 지금 LA 인근 샌 게브리얼이라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홍어회를 못 먹는 사람이 홍어회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그런 상황? 뭐 그런 상황을 좀 상상하면 조금 이해가 될 듯도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 한국의 홍어회도 미국에 진출하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질까요? 뭐 이해를 많이 할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슷하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취두부 때문에 이 뒤집어진 LA 동부 샌 게브리얼이라는 지역의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취두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뭐 좀 역겨운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기분이 좀 찜찜한데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왜 끝나고 나면 취두부 냄새만 막 좀 머릿속에 뱅뱅뱅 돌 것 같아서 깔끔하게 상큼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입가심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굉장히 중요한 새로 들어온 그런 뉴스는 아니고요. 자, 흔히들 건강을 위해서 과일 섭취를 많이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과일 섭취를 아침에 우리는 좀 하죠. 아침에 뭐 한번 먹었다고 해서 됐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자주 먹으라고 합니다. 최근 영양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 효과가 꽤 크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침에 한 번 정도 먹는 걸로 과일을 충분히 먹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한 세 차례 정도 과일을 충분히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과일 두세 차례 섭취를 하면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에 가장 좋고 특히 이제 사과는 뭐 당연히 몸에 좋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아침에 먹는 대표적인 과일이 사과지만 그 외에 딸기나 블랙베리나 뭐 레스베리, 블루베리 뭐 이런 거는 오후에 먹고 또 오렌지나 감귤류 같은 것은 하루에 수시로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침에는 과일을 어느 정도 잘 챙겨 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도 한 차례 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뭐 한 4-5시쯤 뭐 베리 종류의 과일을 한 번 더 섭취를 해 주시면 최상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취두부 얘기를 싹 잊어버리시고요. 상큼한 과일을 떠올리시면서 또 과일 오늘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